171쪽에요.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 임의 추인 나오는데 그 2번의 요건을 보시면 추인권자는 1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취소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추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취소의 원인이 소멸돼야 한다. 3번에 보면 취소권자가 인식을 해야 된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정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바꾸는 것을 추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추인은 누가 한다고 했냐면 취소권자가 해요. 그래서 아까 적었던 제한능력자 그리고 사기강박이한 의사표시란 자, 대리인, 승계인 이런 사람들이 추인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요건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취소권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외가 있는데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요건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취소는 취소 원인 중에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취소는 가능합니다. 근데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안 돼요. 언제 해야 돼요? 자기가 하려면 성년자가 돼야죠.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돼요. 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 추인하려면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당한 사람이 추인하려면 기망 중에 하면 안 되고 기망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추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드셨어요? 이걸 마치시면 다 이해한 거예요. 자,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협박을 해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사기쳐서 얘가 지금 기망 중에 있어요. 아직 속아 있는 상태, 띵한 상태인데 기망 중에 갑이 추인을 했대요. 그러면 이 갑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예요. 기망 중에 사기당한 상태에서 추인을 했다면 갑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망 중에 추인을 하면 그건 추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인한 적이 없으니까 취소 가능한 거죠. 또는 을이 갑을 협박해요. 강박 중에 있어요. 엄청 무서워요. 무서워서 추인합니다. 이거 추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추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기망 강박 중에 추인도 추인으로 인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을이 협박하면서 야, 너 매매계약서 안 써? 안 쓰면 어떻게 한다? 무서워서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썼더니 을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추인 빨리 해. 추인. 그럼 얘가 무서워서 추인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 취소 못 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나 계약을 할 때 사기치면서 추인 받아내고 미성년자랑 계약할 때 잘 구슬려서 추인 받아내면 취소권을 박탈시키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번 시험에도 역시 이게 출제가 됐어요. 취소 원인 중에 한 추인은 추인으로 볼 수 없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취소는요. 취소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고 해야 돼요. 원인 중에도 할 수 있어요. 취소는 미성년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성년인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취소권자는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쭉 나왔잖아요. 제한능력인 상태에서도 취소는 돼요. 벗어나는 거니까. 근데 추인은 미성년인 상태에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취소 원인이 있으니까. 그럼 얘는 성년자가 되거나 또는 사기강박을 당한 사람은 사기나 강박에서 벗어난 다음에 해야 그게 추인이지 기망강박 중에 한 추인은 추인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법정 대리인 후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누구야? 부모, 친권자죠. 그럼 친권자는 취소 원인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자녀가에게 미성년이라는 취소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친권자는 당연히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해주는 후견인도 그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이 제한능력자라고 해서 후견인이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이번 시험에 나온 게 이거예요.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 소멸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취소권의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추인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기본적인 추인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취소권자, 추인권자가요, 내가 추인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을 보니 얘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구나, 추인하겠구나라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법률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법정 추인이라고 불러요. 한 장 넘겨보시면 145조 법정 추인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는 후,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를 말하는 거예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전부나 일부의 이행, 그 계약을 이행해버리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고요. 2호 이행의 청구, 3호 경계, 4호 담보의 제공, 제5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호 강제 집행. 그러니까 이 6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가 있으면 추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법정 추인이라고 불러요. 자, 법정 추인이 되려면 일단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원인 중에 하는 건 안 돼요. 취소 원인은 반드시 소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건 추인으로 간주되지 않고요. 그럼 지금 우리 법정 추인 사유를 우리 민법이 몇 개를 정해놨냐면 6개를 정해놨죠. 이제 핵심어를 가지고 하면 이 청경 담양강이, 이 청경한 담양강에서 법정 추인한다. 6개요. 제1호, 1은 뭐예요? 전부나 또는 일부의 이행이에요. 이행. 계약을 이행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행을 뭐 했다고요? 청구했다는 거고, 세 번째는 경계계약, 네 번째는 담보의 제공, 양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호는 강제 집행. 이렇게 6가지 사유가 있으면 추인으로 간주하는 제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 있고요. 갑이 2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칩니다. 자,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어요. 와, 내가 속았네? 그러면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내가 사기당했네라고 알았다는 건 기망 중이에요? 기망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취소 원인은 소멸한 거예요. 근데 갑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어차피 팔 거였고 요즘 시세도 떨어졌다 그래서 야, 나 이거 취소 안 할래 라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죠? 그런 의사표시를 뭐라고 불렀어요? 추인이에요. 그게 임의 추인이에요. 여기서 봤던 거. 취소권자가 원인이 소멸한 다음에 스스로 임의적으로 하는 추인이 바로 임의 추인이에요. 근데 법정 추인은 뭐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는데 추인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추인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이 갑이 어떻게 했냐면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럼 계약을 뭐 한 거예요? 이행한 거죠. 아니, 사기당한 사람이 취소 안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을 이행했다는 것은 얘는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이 그걸 딱 정해놔서 얘가 이행을 했다면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또는 을이 갑에게 1억 5천만 원을 줍니다. 그럼 얘는 이행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취소할 거면 그 돈 받아도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 돈을 이행받는 순간 추인으로 간주해버리겠다고 제1호에 규정한 거예요. 1호가 이행이고요. 자, 두 번째는 청구입니다. 사기당한 갑이 사기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을한테 야, 사기치네, 너 빨리 1억 5천만 원 줘 라고 이행을 뭐 했다고요?
청구했대요. 사기당한 애가 취소는 안 하고 이행하라고 청구했다면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 이제 조심하실 점이 나와요. 이번에는 반대로 얘가 지금 취소권자, 사기당한 애가 취소권자고 얘는 지금 상대방인데 이 상대방이 취소권자한테 어이 사기당한 애 너 빨리 건물 가져와 라고 했대요. 그럼 누가 청구한 거예요? 상대방이 청구한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청구하면 이 갑의 취소권은 소멸할까요? 갑은 지금 취소하면 될까요?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2호 청구는 누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냐면 취소권자가 청구해야 법정 추인이지 상대방이 청구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청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가 나오는데 경계는 계약이에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계약의 주요 내용을 고치는 것, 바꾸는 것을 경계계약이라고 하는데 보통 경계계약이라고 하면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새로운 채무를 발생케 하는 것 이런 것을 경계계약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갑이 을한테 야, 너 나한테 1억 5천만 원의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내가 사기는 당했지만 너 1억 5천만 원 대신에 네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넘겨주면 안 되겠어? 우리 좋아 이럽니다. 그러면 원래 1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이거를 없애버리고 토지를 넘겨주는 뭐를 만들어냈다고요? 신채무, 새로운 채무를 만드는 이게 경계계약이에요. 바꾸는 거, 고치는 거죠. 그러면 사기당한 애가 취소는 안 하고 1억 5천만 원 대신에 토지 받기로 합의했다면 취소할 생각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경계계약을 하면 취소권을 포기한 거고요. 뭐 담보 제공은 말할 것도 없죠. 을이 사기 쳐놓고 갑한테 야 사기당한 애 너 나중에 이행 안 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딴소리 할지 모르니까 이 계약 이행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그럼 갑은 담보는 무슨 하고 취소를 해야 되는데 담보를 제공합니다.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갑도 을한테 사기당해서 취소를 안 하고 을에게 야 너도 이행할지 모르니까 담보 제공해 라고 했다면 역시 얘도 취소할 생각이 없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예요. 양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기당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 취소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아직 취소를 안 했다면 현재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현재 계약은 유효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1억 5천만 원의 매매 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갑이 친구 병한테 야 친구야 내가 을이라는 사람이랑 매매 계약해서 1억 5천만 원 받을 거 있는데 그 채권 내가 너한테 넘길게. 채권을 뭐 한 거야? 양도한 거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생긴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해 버린 거죠. 그러면 취소 안 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서 생긴 권리를 넘겨버렸다는 건 갑은 취소할 생각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것도 추인으로 간주합니다. 양도고요. 그런데 조심하실 점은 을이요. 이번에는 취소권자가 아니라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사기쳐서 얻은 부동산을 A에게 양도합니다. 그럼 이번에 양도한 사람은 취소권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상대방이에요. 그럼 사기친 애가 이 부동산을 양도하면 갑의 취소권은 소멸할까요?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죠. 취소하면 돼요. 누구에게 취소합니까? A에게 해요? 을에게 해요? 을한테 하는 거죠. 현재 권리자가 아니라 상대방. 그러면 제5호 양도의 경우에도 누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라는 거예요. 취소권자.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6호 강제집행 뭐 말할 것도 없죠. 갑이요. 을이라는 사람이랑 사기당해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을이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 안 준다고 강제집행에 들어갔대요. 그러면 취소할 생각이 없어. 그 돈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을이 강제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당해줬다. 그럼 얘도 역시 반대급부를 받겠다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도 추인으로 간주합니다. 몇 가지가 나왔냐면 이청경, 담양강 6가지예요. 근데 특별히 조심하실 점은 2가지예요. 청양 매운 거 조심하셔야 돼요. 청양은 누가 했을 때 말이냐면
취소권자. 그래서 시험에 다음 중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거 물어보면 대부분 청구와 양도 가지고 많이 내요. 그러니까 청구와 양도가 나오면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취소권자가 한 건지 상대방이 한 건지 그거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172쪽에서 3쪽까지 쭉 설명이 돼 있어요. 말씀드린 걸 글로 풀다 보니까 길게 나와 있는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추인이 있게 되면 이제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자, 146조를 보죠. 취소권의 단기 소멸인데 조문을 보시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번 시험에 3년 괄호, 10년 괄호 이렇게 해서 출제했어요. 간단한 조문 가지고 출제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단독행위, 취소, 해제 이걸 권리의 종류로 보면 무슨 권이라고 불렀어요? 형성권. 청구권과 형성권을 비교했잖아요. 그럼 형성권은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취소권, 형성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을의 의사와 상관없이 갑의 뜻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냐면 상대방이죠. 근데 이런 형성권을 영원히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지위가 너무나도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성권은 전부 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런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척기간이라고 불러요. 제척기간. 근데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해야 돼요? 10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둘 중에 하나라도 빠른 기간이 도래하면 취소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언제 계약을 했냐면 예를 들어 2000년에 했어요. 2000년에 사기를 쳐서 매매 계약을 했다. 근데 갑이요 2001년에 내가 사기당했네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사기당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건 취소 원인이 소멸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추인 가능한 거죠. 그러면 갑의 취소권은 몇 년까지 행사되어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면 2010년이고 이 날로부터 추인할 수 날로부터 3년이면 2004년이죠. 둘 중에 어느 게 더 빨리 와요? 2004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갑이요 2008년에 한참 있다가 내가 사기당했네? 이제 깨달았어요. 갑의 취소권은 몇 년까지 행사해야 돼요? 자, 이날로부터 3년이면 2011년이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면 2010년이죠? 그럼 당연히 어느 게 더 빨라요? 10년. 그럼 이날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그럼 취소권이 소멸하면 이제 불확정적 유효가 아니라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이냐면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한다는 점.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효 취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부관, 조건과 기한 나오는데 조건과 기한은 가볍게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용어를 좀 조심하시고 조건의 정의를 보면 조건은 뭐가 조건이냐면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부관을 말합니다. 조건의 정의.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 그러니까 부관이라는 건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과시키는 약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앞의 개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조건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의 문제, 효력.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심하실 점은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에 만약에 조건의 정의가 나왔는데 조건이란 법률행위 성립의 여부를 이렇게 쓰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효력.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거예요. 효력 요건이지.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효력의 발생. 어떤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고 불러요. 효력이 생기는 조건. 그리고 소멸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용어 잘 봐두셔야죠. 효력이 생기는 건 정지 조건이고 없어지는 건 무슨 조건이냐면 해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생각하면 해제했다. 계약을 해제했다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제 조건이라 하고 정지 조건이라는 건 효력이 현재 정지돼 있어요. 멈춰져 있는데 조건이 성취되면 멈춰져 있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건이란 장래 사실에 대해요. 현재나 과거. 현재나 과거 사실은 조건이 될 수 없고 장래 사실에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불확실해야 합니다.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야 한다. 그래서 불확실한 것을 조건. 도래 여부가 확실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 끝나면 기한 나오는데 기한은 여기서 개념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거고 기한은 도래 여부가 확실한 거고 구별해 두시고 우리 시험에 뭐라고 출제가 됐냐면 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갑이 사망하면이라는 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했잖아요. 뭐뭐 하면 if 조건절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뭐 하면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확실하냐 불확실하냐를 보셔야 돼요. 갑이 죽으면 갑이 죽는 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 그건 뭐라고요? 기한이에요, 기한. 자, 분위기 안 좋죠? 예. 그럼 다시 비가 오면 노란 우비를 사주겠다. 조건의 기한이에요. 비는 와야 안 와요?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이건 기한이에요, 기한. 그럼 만약에 내일 비가 오면 노란 우비를 사주겠다. 내일은 비가 와야 안 와요? 몰라요. 불확실하죠. 그럼 그게 뭐라고요?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불확실하면 조건이고 확실하면 기한인데 근데 이게 기한은 다시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데 언제인지가 정해져 있으면 확정 기한이고 확실하지만 언제인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불확정 기한. 그럼 우리가 아까 시험에서 나왔다는 게 갑이 사망하면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일단 사망은 확실하죠. 기한이에요. 언제 죽어요? 모르죠. 그럼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 설날에 자동차를 사주겠다. 뭐예요? 내년 설날은 와야 하나요? 반드시 오죠.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그럼 무슨 기한이에요? 확정 기한이에요. 구별되셨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 다른 시험에서 세무사 시험에서 뭐가 한번 나왔냐면 첫눈이 오면 스키장 비용을 대겠다라고 했어요. 첫눈이 오면 스키장 비용을 대겠다.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이에요. 첫눈이 올 거 아니에요? 언제 와요? 그건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이에요. 이해되셨죠?
다른 변리사 시험에서 뭐라고 하면 나오냐면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정지 조건부 행위다 이렇게 냈어요.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건 정지 조건부 행위다. OX예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 개가 죽어요, 안 죽어요? 생명체니까 당연히 죽겠죠. 그러면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에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그러면 불확정 기한부 행위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정지 조건부 행위다라고 했어요. OX에 틀리는 거죠. 조건 기한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관적으로 막 판단하시고 그러시지 말고 확실하냐 불확실하냐만 구별하면 돼요. 일단 확실하면 그건 기한이에요. 그럼 그 다음 문제는 언제인지가 결정됐느냐 확정이냐 불확정이냐로 보는 거고 그 사실이 불확실하다 확실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뭐로 보냐면 조건이다. 그러면 갑이요 을한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이 필요할 테니 내가 하나 줄게 라고 했어요. 합격하면 사무실을 주겠다. 을이 고마워 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이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조건이라는 지금 합격이라는 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 준다는 게 아니라 조건부 증여죠. 그러면 얘가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서야 증여계약이 성립할까요? 아니면 합격하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될까요? 효력이 생겨요. 조건부 증여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합격하면 사무실 줄게 고마워 라고 할 때 이미 계약은 성립됐고 성립된 계약이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서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건 무슨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립은 이미 된 거예요. 성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 효력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건 합격하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소멸합니까? 발생하죠. 그럼 이건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의 합격을 정지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죠. 갑이 있어요. 갑이 을한테 둘이 친한 친구인데 갑이 먼저 취업을 해서 생활비를 줘요. 생활비를. 근데 갑이 뭐라고 하냐면 야 생활비 계속 평생 주는 거 아니고 너도 취업을 하면 더 이상 생활비 안 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취업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생활비를 증여하는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그러면 지금 증여를 하고 있는데 취업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조건이냐면 해제 조건이에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취업을 해제 조건으로 생활비를 증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이런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뭘 정지 조건으로 뭐 한다 이런 말 나오면 이게 팍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A를 정지 조건으로 하여 B한다. 또는 A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B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앞에 A는 일정한 사실이 나와요. 취업하면, 합격하면, 뭐 하면. 뒤에 나오는 B는 법률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A 정지 조건 B라고 돼 있으면 지금 현재 B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루어져야 그때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효력이 없는데 성취되면 생기는 거고 그러면 A 해제 조건 B라고 표현하면 지금 현재 B라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 있어요? 없어요? 현재. 자, A라는 사실이 이루어지면 B의 효력이 그때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B라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A라는 사실이 이루어지면 그때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정지 조건 B라고 나오면 지금은 효력이 없는데
A라는 사실이 이루어지면 생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를 해제 조건으로 비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현재는 효력이 있는데 A라는 사실이 이루어지면 소멸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구별되셨나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에 대한 내용이고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1월 달에 또 보고 3월 달에 또 볼 거니까. 갑이요, 을한테 약혼 예물을 줍니다. 갑이 을에게 약혼 예물을 줬는데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 못 가서 이 혼인이 파탄납니다. 그러자 이 갑남이 을녀를 상대로 약혼 예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 약혼 예물의 정의를 내리는데 약혼 예물이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유사계약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라고 하면 요 표현을 보고 바로 어떤 거구나라고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되면 좋은 거야. 되면 좋은데 보통은 안 돼요. 이게 뭔 말이지?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면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해제 조건. 그러면 현재 이 증여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해제 조건이니까 현재 효력이 있어요. 근데 언제 없어진대요?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는 소멸되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판례가 약혼 예물의 의미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약혼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돌려받으려면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근데 갑과 을이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오래 못 갔다 그랬지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돼요? 성취될 수 없어요? 이미 결혼했으니까 혼인의 불성립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성취 안 되면 증여가 소멸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약혼 예물은 왜 줘요? 결혼하려고 주는 거야. 그럼 약혼 예물을 줬는데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목표 달성입니다. 그러면 약혼 예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한번 해보겠다고 약혼 예물을 줬는데 결혼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치사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을 위해 준 건데 결혼에 이르지 못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해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해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은 소멸될 수 없는 거예요. 소멸될 수 없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정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또 보죠. 자, 이건 이제 중요한 판례입니다. 두 번째 판례는 갑이 을과 첫 계약을 하고 첫 계약의 대가로 아파트를 하나 줬어요. 근데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한다. 그럼 이거 딱 보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처음엔 잘 몰라요. 모르면 이제 분석을 하면 되죠. 가운데 무슨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 그럼 현재 이 증여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현재. 있는 거였죠. 해제 조건이란 말 나오면 현재는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사유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결국 뭘 말하냐면 첫 계약의 대가로 아파트를 주는데 만약에 을이 더 이상 나는 첫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종료해버리면 줬던 아파트를 다시 가져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치사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조건 자체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조건이에요. 만약에 이 조건이 유효하다라고 해버리면 을은 첫 관계를 정말 끝내고 싶어도 이게 유효한 조건이면 끝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첫 관계를 끝내고 싶어도 요놈의 아파트 때문에 못 끝낼 수가 있겠죠. 이제 곧 엄동설한인데 돌려주고 어디가 살아요? 그러면 이런 조건은 을이 적법한 관계로 나아가는 걸 막아버리는 불법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불법 조건이 부착이 됐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불법 조건이 부착되면 그 조건뿐 아니라 증여까지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전부 무효.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 불법 조건이 부착되면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하면 OX예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증여까지, 법률 행위까지 모두 다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무효가 돼버리면 갑은 을에게 줬던 증여, 줬던 거죠.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무효면 돌려받아야죠. 근데 이건 뭐예요? 반사회적, 사회질서 위반이죠. 그럼 뭐가 적용된다고 했냐면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니까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럼 결국 소유권은 누구에게 확정 귀속이 되는 거야? 을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판례고,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 거고,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갑이 을하고요, 소유권 보류부 매매를 합니다. 소유권 보류부 매매 또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는데, 할부 거래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할부. 예를 들어서 을이 대형 TV를 12개월 할부로 샀어요. 그러면 한 달치만 일단 내고 사왔다. 그럼 현재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을까요? 매도인에게 있을까요? 현재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어져 있는 거예요.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권 아직 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언제 소유자가 되겠어요? 대금을 완납해야죠. 그러면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대금 완납이 해제 조건이에요? 대금 완납이 정지 조건이에요? 얘가 이제 대금을 다 내야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금을 내야 되는데 이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해제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지 조건이죠. 만약에 이걸 해제 조건이라고 하면 돈 안 냈을 때는 소유자인데 돈 내면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게 해제 조건인 거고, 돈 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바로 정지 조건이에요. 우리 시험에 이거 해제 조건으로 바꿔서 한번 출제했어요. 효력이 생기느냐 없어지느냐 그것만 좀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내용이 175조까지 나와 있고요. 밑에 이제 가장 조건 나오죠. 175쪽에 3번 가장 조건에 1번 법정 조건, 2번에 불법 조건. 그 176쪽에 둘째 줄 보세요. 이러한 불법 조건이 부착된 법률 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 행위도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전부 무효가 된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151조 2항 보시죠. 조건이 법률 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러니까 이미 성취한 걸 줄여서 기성 조건이라고 불러요. 기성 조건. 이미 기자 이룰 성자죠. 이미 이루어진 조건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게 기성 조건이고요. 4번에 불능 조건 나오죠. 불능 조건은 첫째 줄 마지막에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일 때는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가장 조건, 진짜 조건이 아니라 조건을 가장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법정 조건이 나와요. 두 번째는 불법 조건, 세 번째는 기성 조건, 네 번째는 불능 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법정 조건은 법이 정하는 조건이에요. 이건 우리가 공부하는 진정한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조건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의사표시로서 부과하는 걸 말하지, 법률이 정하는 조건은 우리가 공부하는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불법 조건은 좀 전에 보셨죠? 전부 무효다.
지금부터 나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과 결합이 되었을 때, 정지 조건과 결합이 되었을 때,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 정지 조건. 밑에 이제 표로 다 나와 있죠. 보시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과 결합하면 무효, 정지 조건과 결합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행위로 유효가 되고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과 결합하면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자, 무슨 얘기냐면 정지 조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정지 조건이니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야, 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 증여해 줄게 라고 했어요. 합격하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정지 조건이죠. 근데 그 친구는 이미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조건이 이미 성취된 거죠. 그게 기성 조건이에요. 그럼 합격한 사람한테 합격하면 부동산을 주겠다는 건, 그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건 없는 행위로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고. 근데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소멸해요? 소멸해요. 소멸하는데 그게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없다. 무효가 되는 거고. 자,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되는데 이번에는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면 소멸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것을,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걸 해제 조건으로 증여한다. 그럼 이 증여는 언제 소멸합니까? 태양이 서쪽에서 떠야죠.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 증여는 소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조건 없는 행위로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게 정지 조건과 결합이 되었다.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없죠. 태양이 서쪽에서 뜨면 100만 원 주지, 토끼 머리에 뿔 나면 집 사주지, 해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죠. 불가능을 정지 조건했다면 그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돼도 이건 상관없어요.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도 역시 나왔어요. 올해도. 그러니까 기성 조건이면 이미 성취된 거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요? 이미 성취됐으면 플러스예요. 불가능한 조건은 마이너스예요. 해제 조건 효력이 소멸되는 거죠. 뭐겠어요? 마이너스. 정지 조건은 플러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고 정지 조건 플러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랜만에 곱셈을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효예요. 무효.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예요.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 자, 여기서 이제 고비를 맞으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예요. 여기서 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곱했는데 플러스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잖아요. 뿌라 마이나 뿌라 이런 거 했었잖아요.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그거 유효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뭐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엔 이건 설명할 것도 없고요. 이게 시험에 매년 나오는 이유는 이게 무슨 중요한 거라서, 민법의 법리에 관련되어 중요한 거라서 시험에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수험생들이 헷갈려하니까 매년 내는 거예요. 이번 시험도 역시 이 문제가 정답 지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행위로 유효하다. 옳은 지문으로 정답 출제됐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구별하시면 돼요. 불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불능 조건은 마이너스에 플러스, 불능이면. 그러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불가능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고, 이미 이루어진 거면 플러스고. 그렇죠. 뭐 더 이상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요. 예, 그래서 요것만 해두시면. 그래서 우리 그 밑에 표에도 나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하고 머리 글자 따서 기해무 불정무도 써 있고,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나는 이거 이해가 되는데 굳이 암기를 해야 되나?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시험이 우리 1교시를 몇 분에 풀어야 돼요?
1교시를 100분에 풀어야 돼요. 근데 마킹 시간 빼면 아무리 늦어도 93분에서 5분 사이에 풀어야 돼요. 근데 시험 볼 때 공부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는 문제로 문제를 풀잖아요. 20번 풀면 답안지 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답 체크하고 넘어가야지, 이 경우에 그 기성 조건은 성취가 됐고 얘가 시험에 합격을 한 건가 이런 거 고민하다 보면 시간 5분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이해가 되었어도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빨리 풀 수 있도록. 결국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 굉장히 크잖아요. 올해 수능도 난리가 났던데요. 시간 안에 못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내용이 176조까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177조는 기한 나오죠. 기한은 설명드린 것처럼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근데 언제인지가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한이었어요? 확정 기한. 확실한데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이러면 불확정 기한이에요. 그 기한의 종류 괄호 1번에 시기와 종기가 나오죠. 시기는 효력이 생기는 때가 시기고 소멸되는 때는 종기 이렇게 돼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면 갑은 채권자고 을은 채무자예요. 1월 1일 날 돈을 빌려줬고요. 변제기는 12월 31일이에요. 근데 변제기가 12월 31일인데 갑이 예를 들어 7월 1일 날 찾아와서 야, 나 돈 급하니까 당장 갚어 이럽니다. 그러면 을은 지금 현재 변제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변제기가 언제니까? 10월 30일이니까. 그러면 이 을은 야,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잖아. 나 안 줘.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한의 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누리는 이익인데, 그럼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채권자를 위한 거예요? 채무자를 위한 거예요? 채무자요. 153조를 볼게요. 153조 제1항.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누구라고 되냐면 채무자야. 채무자. 2항.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무이자 소비대차야. 그러니까 이자 없이 돈을 1년간 빌려 쓰기로 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한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냐면 채무자한테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주는데 매달 이자를 예를 들어 10만 원씩 받기로 했대요. 이건 이자부 소비대차죠. 그럼 이자부 소비대차면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만 있어요? 채권자한테도 있어요? 둘 다한테 있죠. 얘는 1년간 돈을 안 갚아도 될 이익이 있고 갑은 매달 이자를 받을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은 법률행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해요. 우리 임대차 알죠? 임대차. 물건을 빌리고 차임을 주는 거예요. 그럼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임대차는.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둘 다야.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하고 임대차 들어가서 매월 차임을 내는 거예요. 그럼 기한의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얘기했죠. 임차인은 약정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임대인은 차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이자의 경우에는 얘만 있는 거죠. 근데 을이요 7월 1일 날 친구야 돈 잘 썼어 하고 변제합니다. 얘는 12월 31일까지 안 갚아도 되는데 7월 1일 날 변제한 거예요. 얘는 지금 기한의 이익을 뭐 한 거예요?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채권자에게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해배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7월 1일 날 변제했다.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거죠. 그러면 갑은 기한의 이익이 침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셨죠?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리면 약속한 날보다 빨리 갚으면 은행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 물어내라고 하냐면
중도상환 수수료 물라는 거야. 왜냐하면 당신의 변제로 나의 기한의 이익이 침해당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거 조정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게 바로 기한의 이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은 해줘야 한다. 그게 뭐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에 기한이익 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이고요. 총칙 어려운 부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뭐 그렇다고 뭐 물권법부터 되게 쉽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하나의 그 매듭을 지었어요. 물권법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